배추도 소금치고 재수 없는 년도 소금치고 아주 일석이조네. 상복 위에 허옇게 떨어지는 소금 알갱이를 보며 며느리는 그 자리에 굳어버립니다. 마당 한가운데 절인 배추 쉼폭이 빨간 양념이 가득 담긴 대야 손뼉을 치며 깔깔거리는 시댁 식구들. 12년을 견뎌온 며느리의 손이 마침내 그 양념 대야를 향해 뻗는 순간 시댁 마당은 시뻘건 색으로 물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시댁 대문 앞에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한 사람이 서 있었는데요. 과연 며느리는 이 12년의 사슬을 어떻게 끊어낼 수 있을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외곽 작은 동네에서 12년째 전업주부로 살고 있는 38살 서지안입니다. 대학 시절엔 잘 나가는 카피라이터를 꿈꿨지만 결혼과 동시에 시어머니의 강요로 모든 걸 접고 맏며느리라는 이름으로 살아왔습니다.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홀어머니 손에 외동딸로 자란 제가 친정엄마 발인을 혼자 치르고 돌아온 그날 시댁에서 겪은 일을 도저히 혼자 삼킬 수가 없어 이렇게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새벽 4시 머리맡에서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요양병원이라는 글자를 본 순간 손끝부터 차가워졌어요. 이불을 걷고 일어나 앉으니 옆에서 자던 남편이 한쪽 눈을 떴습니다. 여보, 엄마가 방금 돌아가셨대. 내 목소리는 떨리는데 남편은 입을 한 번 쩍 다시고는 다시 베개에 얼굴을 묻었어요. 장모님 연세도 있으신데 어쩌겠어. 일단 좀 자고 가자. 내 귀를 의심했습니다. 12년을 함께 산 사람이 친정엄마 임종 소식에 던진 첫마디가 자고 가자는 말이었죠. 여보, 지금 뭐라고 했어? 아, 새벽부터 왜 그래? 어차피 가도 아침 돼야 절차 시작이야. 1시간만 더 자. 남편이 이불을 머리끝까지 끌어올리며 돌아 누웠습니다. 저는 그 등을 한참 바라보다가 옷장에서 검은색 원피스를 꺼냈어요. 손이 떨려서 단추 하나 채우는데 한참 걸렸습니다. 옷을 다 입고 거울 앞에 섰을 때 결국 시댁에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가 2번 가기도 전에 시어머니가 받았습니다. 이 새벽에 무슨 일이냐? 어머님, 친정엄마가 방금 돌아가셨어요. 수화기 너머에서 짧은 한숨이 들렸어요. 위로의 말 한마디가 나올 줄 알았는데 시어머니의 입에서 나온 건 전혀 다른 말이었습니다. 예, 김장 사흘 남았는데 사부인이 하필 이때 가시냐? 저는 거울 속 제 얼굴을 멍하니 쳐다봤어요. 어머님, 안 그래도 절인 배추 쉼폭이 주문해놨다. 사부인 워낙 친척 왕래도 없으셨다며. 빈소에 손님이나 오겠냐? 우리까지 거기 줄 줄이 갈 형편은 아니다. 조의금 한 푼 붙이지 않겠다는 말을 그렇게 돌려서 했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어머님, 그래도 애미야, 일은 일이고 산 사람은 살아야지. 발인 끝나면 바로 김장하러 와라. 전화는 그렇게 끊어졌습니다. 병원에서 빈소로 엄마를 옮기는 동안에도 남편은 오지 않았어요. 저는 텅 빈 빈소 한가운데 엄마의 영정 사진을 끌어안고 앉아 있었습니다. 사진 속 엄마는 분식집 앞치마를 두른 채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엄마가 운영하시던 분식집 단골 어르신 3분이 새벽에 달려오셨고 대학 동기인 세영이 첫 차를 타고 부랴부랴 올라왔습니다. 세영이 빈소에 들어서자마자 제 손을 잡았어요. 지안아, 신랑은 어디 있어? 세영아, 그 사람 안 와. 뭐? 장모님 돌아가셨는데? 김장 도와드린대. 시어머니가. 세영이 입을 벌렸다가 다시 다물었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다가 제 얼굴을 보고는 그저 어깨만 끌어안아 주었어요. 둘째 날 오후 3시쯤 빈소문이 열렸습니다. 신우이가 검은 옷도 아닌 베이지색 코트 차림으로 들어왔어요.
손에는 부의금 봉투 대신 휴대폰만 들려 있었습니다. 형님, 여기 계셨네요. 신우이가 저를 보며 어색하게 웃었어요. 아가씨, 와줘서 고마워요. 근데 형님, 어머니가 김장 도우러 오라는데 언제 오실 거예요? 저는 신우이의 얼굴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지금 그 말 하러 왔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어머니가 자꾸 물어보셔서요. 오빠도 벌써 시댁에 와 있고, 신우이가 손목시계를 흘끔 봤어요. 저 약속 있어서 30분만 있다 갈게요. 형님, 그래도 빨리 마무리하시고 오세요. 어머니 혼자 절인 배추 다 못 만지세요. 신우이는 정확히 30분을 채우고 일어섰습니다. 빈소 입구에서 한번 뒤돌아보더니 부이함에는 손도 대지 않은 채 그대로 나갔어요. 세영이 그 뒷모습을 보며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안아, 저게 신우이라고? 응. 발인 전날 밤 남편이 갑자기 빈소에 나타났습니다. 검은 양복은 입었지만 손에는 작은 여행 가방이 들려 있었어요. 여보, 나 지금 시댁 가야 돼. 뭐? 내일 새벽에 어머니가 김장 배추 절이는 거 도와드려야 한대. 나밖에 사람이 없잖아. 미경이 신랑은 사업 때문에 못 오고. 여보, 내일 우리 엄마 발인이야. 남편이 시계를 보더니 입을 삐죽 내밀었어요. 발인은 아침에 잠깐이면 끝나잖아. 어차피 나가도 할 일 없고 어머니가 새벽부터 기다리신대. 여보, 한 번만 내 옆에 있어주면 안 돼? 저는 남편의 양복 소매를 붙잡았어요. 남편이 제 손을 슬며시 떼어냈습니다. 지안아, 너도 어머니 성격 알잖아. 내가 안 가면 한 달 내내 시달려. 너 김장 끝나고 시댁 와서 봐. 알았지? 남편은 정말 그렇게 빈소를 나갔습니다. 저는 엄마의 영정 사진 앞에 다시 주저앉아 밤새도록 사진만 쳐다봤어요. 엄마의 마지막 밤을 정말로 혼자 지켰습니다. 발인 당일 새벽 6시 장례 지도사가 곤란한 얼굴로 다가왔어요. 고객님, 운구를 도와주실 분이 좀 부족합니다. 관을 들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장례 지도사가 직접 휴대폰을 들고 여기저기 전화를 돌렸습니다. 20분 뒤 세영의 회사 직원 2명이 헐레벌떡 뛰어왔고 분식집 단골이시던 어르신 한 분이 지팡이를 짚으며 따라 들어오셨어요. 아가, 내가 들어줄게. 영숙 씨 가는 길에 내가 빠지면 안 되지. 지팡이를 짚으시던 어르신이 떨리는 손으로 관 손잡이를 잡으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더는 참지 못하고 무너져 울었어요. 화장장 대기실에서 엄마의 유골함을 두 손으로 받아들었을 때 휴대폰이 연달아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의 카카오톡이 7통이나 쌓여 있었어요. 애미야 언제 와? 배추 다 절여놨다. 오늘 안에 양념 버무려야 한다. 사람이 도리가 있지. 거기 끝나면 바로 와라. 도연이도 너 기다린다. 빨리 답장 좀 해라. 저는 유골함을 가슴에 끌어안은 채 그 글자들을 한참 들여다봤어요. 답장은 하지 않았습니다. 납골당에 엄마를 모시고 나오는 길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서지한 고객님 되시죠? 저는 이영숙님 변호사 사무소에서 연락드린 사람입니다. 네, 제가 맞아요. 고객님, 어머님께서 3년 전에 저희 쪽에 유언 공정증서와 함께 사후 집행을 맡겨두신 서류가 있습니다. 발인 끝나시는 대로 한번 들러주셔야 합니다. 엄마가 변호사를 통해 무언가 남겨두셨다는 말이 머릿속에 들어오질 않았어요. 저는 그저 멍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죄송한데 며칠 후에 찾아뵐게요. 지금은 제가 정신이 좀... 네, 알겠습니다. 다만 너무 늦지 않게 와주십시오.
어머님께서 따로 당부하신 부분이 있어서요. 전화를 끊고 나니 세영이 차 문을 열어주었어요. 저는 조수석에 무너지듯 앉았습니다. 차가 시댁 골목 근처에 들어서자 세영이 핸들에서 손을 떼며 말했어요. 지안아, 지금 시댁 가지 말자. 세영아, 우리 집에 가자. 며칠만 쉬다가 다시 생각해. 너 지금 얼굴이 종이처럼 하얘. 세영아, 그래도. 지안아, 너 12년 동안 한 번이라도 너 자신을 위해서 선택한 적 있어?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12년 동안 시댁 가는 길을 걸은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명절도 시어머니 생신도 김장철도 제사도. 세영아, 그래도 가봐야 해. 안 가면 더 시끄러워져. 저는 차 문을 열고 내렸어요. 세영이 운전석에서 한참 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지안아, 내가 골목 끝에서 기다릴게. 무슨 일 있으면 바로 뛰어나와. 무슨 일이라도. 알았어, 세영아. 시댁 대문 앞에 섰을 때 마당 안에서 시어머니의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어왔어요. 시누이의 까르르 웃는 소리도 섞여 있었습니다. 매콤한 김장 양념 냄새가 골목 가득 퍼져 있었어요. 저는 상복 차림으로 엄마의 유골가루가 손톱 끝에 아직 남아있는 손으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손가락이 떨려서 2번 만에 겨우 눌렀어요. 안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 왔나 보다. 미경아, 나가봐라. 엄마, 형님 왔나 봐. 대문 너머로 발소리가 다가오는 동안 저는 가슴에 안고 있던 엄마의 영정 사진을 한 번 더 꼭 끌어안았어요. 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누이가 문을 잡고 서서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형님, 오셨어요? 엄마, 형님 왔어요. 시누이의 목소리가 마당 안쪽을 향해 크게 울렸습니다. 저는 한 발 안으로 들어섰어요. 마당 가득 절인 배추가 산처럼 쌓여 있었고 시댁 친척 아주머니 2명이 빨간 고무대야 앞에 둘러앉아 손을 놀리고 있었어요. 그때 부엌 쪽에서 시어머니가 뛰어나왔습니다. 손에 굵은 소금이 가득 담긴 바가지를 들고 있었어요. 이년아, 거기 서거라. 저는 그 자리에 굳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성큼성큼 다가오더니 바가지를 기울여 한 움큼을 제 얼굴에 뿌렸어요. 소금 알갱이가 눈가에 박혀 따끔거렸습니다. 어머님, 초상집 기운이 집안에 들어오면 안 된다. 그것도 모르냐? 시어머니가 한 번 더 소금을 집어 제 상복 위로 뿌렸어요. 허연 알갱이가 검은 옷 위로 후두둑 떨어졌습니다. 마당에 앉아있던 시댁 친척 아주머니 2명이 손뼉을 치며 웃었어요. 아이고, 형님, 시원하게 한 번 더 뿌리세요. 맞아요. 부정 탄 거 깨끗이 털어내야지. 시누이도 옆에서 입을 가리고 까르르 웃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시어머니의 얼굴을 쳐다봤어요. 시어머니가 바가지를 옆구리에 끼더니 마당이 떠나가도록 소리쳤습니다. 배추도 치고 재수 없는 년도 치고 아주 일석이조네. 옆집 담장 너머로 누군가의 발소리가 멈춰서는 게 들렸어요. 시어머니는 그 소리는 듣지도 못한 채 또 한 번 깔깔거렸습니다. 마루 쪽으로 시선을 돌리니 남편이 앉아 있었어요. 무릎 위에 휴대폰을 올려놓고 화면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마당에 서 있는데도 고개 한 번 들지 않았어요. 여보.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남편을 불렀습니다. 남편이 그제야 휴대폰에서 눈을 떼고 마당 쪽을 흘끔 봤어요. 왔어? 옷에 묻은 소금이나 털고 들어와서 양념이나 좀 버무려. 어머니 손목 아프시다잖아. 여보, 지금 그 말이 나와? 지안아, 어머니가 새벽부터 고생하셨어. 일단 와서 도와드려. 얘기는 나중에 하자. 남편이 다시 휴대폰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저는 그 옆모습을 한참 쳐다봤습니다.
12년 동안 봐온 얼굴인데 처음 보는 사람 같았어요. 시어머니가 다시 부엌 쪽으로 가더니 소금 바가지를 내려놓고 양념이 한가득 담긴 빨간 대야 옆에 섰습니다. 애미야, 너 빨리 손 씻고 오너라. 양념 다 식는다. 그리고 그 상복은 마당에서 벗어. 안에까지 들고 들어오지 말고. 어머님, 왜? 또 무슨 말 하려고. 우리 엄마가 오늘 아침에 화장됐어요. 저는 한 글자 한 글자를 또박또박 끊어 말했어요. 시어머니가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자랑이냐? 사부인 가신 거 안다. 알아서 너 시댁 부르지도 않고 알아서 처리하라고 했잖아. 어머님, 우리 엄마가요. 애미야, 산 사람은 살아야지. 죽은 사람 붙들고 언제까지 청승 떨 거냐. 너 그러다 시집 운까지 끊긴다. 신우이가 옆에서 거들었어요. 형님, 어머니 말씀이 다 맞아요. 빨리 옷 갈아입고 오세요. 저희도 손 빠진 지 한참 됐어요. 저는 마당 한가운데에 서서 천천히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산더미처럼 쌓인 절인 배추, 빨간 양념이 가득 담긴 거대한 대야, 손뼉 치며 웃던 시댁 친척 아주머니들, 휴대폰만 보고 있는 남편, 허리에 손을 얹고 저를 노려보는 시어머니, 가식적으로 살갑게 웃는 시누이. 12년이 한꺼번에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첫해 명절에 시어머니가 전 부치는 기름에 손을 대었을 때 약 한 번 발라달라고 못했던 기억. 둘째 해에 시아버지 보약값을 제 카드로 결제하라고 했을 때 토 한마디 못 달았던 기억. 시누이의 결혼식 패백 음식까지 제가 다 차렸던 기억. 엄마가 분식집 일하시느라 손목이 아프다고 하셨을 때 시어머니 김장하느라 친정 한 번 못 갔던 기억. 그 모든 기억의 끝에 어제 새벽 영정 사진을 끌어안고 혼자 보낸 빈소가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마루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시어머니가 절 보며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그래야지. 양념 대야는 거기 마루에 있다. 들고 와서 배추부터 시작해라. 저는 마루 위에 놓인 빨간 양념 대야 앞에 섰습니다. 어른 두 사람이 안아도 모자랄 만큼 큰 대야였어요. 양손으로 대야 가장자리를 잡았습니다. 어머님, 왜? 제가 오늘 도와드릴게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그래, 진작 그럴 것이지. 애미야, 사람이 도리가 있는 거다. 저는 두 손에 힘을 꽉 줬습니다. 대야가 묵직했지만 12년 동안 모아온 무게에 비하면 가벼웠어요. 숨을 한번 들이쉬고 대야를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애미야, 뭐하냐? 살살 들어. 시어머니가 다급하게 소리쳤어요. 저는 대야를 든 채로 시어머니 앞에 섰습니다. 시어머니가 하얀 한복 차림으로 새빨간 양념 대야 바로 아래에 서 있었어요. 어머님, 우리 엄마 가시는 길에 소금 뿌려주셔서 감사해요. 저는 그 말을 끝내자마자 대야를 기울였습니다. 시뻘건 양념이 시어머니의 하얀 한복 위로 쏟아졌어요. 시어머니의 얼굴, 머리, 가슴, 치마 위로 빨간 양념이 폭포처럼 흘러내렸습니다. 이년아, 이게 무슨 짓이냐? 시어머니가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어요. 저는 대야를 그대로 들고 마루 위로, 마당 한가운데로, 절인 배추 더미 위로 차례차례 양념을 쏟아부었습니다. 쉼포기 배추 위로 양념이 흥건히 퍼졌어요. 시댁 친척 아주머니 두 명이 입을 떡 벌린 채 굳었습니다. 시누이가 비명을 질렀어요. 형님, 미쳤어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남편이 그제야 휴대폰을 내려놓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안아, 너 정신 나갔어? 시어머니가 양념을 뒤집어 쓴 채 마당에 주저앉았어요. 하얀 한복이 시뻘겋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손가락으로 저를 가리키며 발악했어요. 이년아,
당장 이혼이다. 위자료 한 푼도 못 받을 줄 알아라. 저는 빈 대야를 마당에 내려놨습니다. 손에 양념이 흥건히 묻어 있었어요. 왼손 약지에 끼고 있던 결혼 반지를 천천히 빼냈습니다. 양념 묻은 손가락에서 반지가 쉽게 빠졌어요. 저는 반지를 들어 마당 한가운데로 던졌습니다. 반지가 절인 배추 더미 위로 굴러떨어졌어요. 시어머니가 헐떡이며 일어서려고 했지만 한복 치마가 양념에 들러붙어 잘 일어서지 못했습니다. 저는 한 걸음 다가가 시어머니의 치마 자락에 양념 묻은 손을 슥슥 닦았어요. 어머님 잘 사세요. 시어머니가 입을 벌렸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12년 만에 처음으로 시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봤어요. 시어머니가 시선을 피했습니다. 저는 뒤돌아 대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남편이 마루에서 내려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지안아, 어디가? 너 지금 정신 차려야 돼. 여보. 왜? 손 놔. 남편이 움찔하며 제 팔을 놓았어요. 신우이가 뒤에서 또 한 번 소리쳤습니다. 형님, 어머니 옷값이라도 물어내고 가세요. 형님,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대문을 박차고 골목으로 나섰습니다. 마침 김장하러 들어오던 옆집 아주머니가 양손에 양념 그릇을 든 채 저를 보고 입을 떡 벌렸어요. 아이고, 이게 무슨... 옆집 아주머니가 제 상복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검은 상복 위에 허연 소금 알갱이와 시뻘건 양념이 얼룩져 있었어요. 저는 그제야 제 꼴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고 골목을 걸어 내려갔어요. 골목 끝 가로등 아래에 세영의 차가 서 있었습니다. 세영이 운전석에서 저를 보고 있었어요. 제가 가까이 가자 세영이 조수석 문을 안에서 열어줬습니다. 타, 지안아. 저는 차에 올라탔어요. 세영이 제 얼굴을 한번 보더니 아무것도 묻지 않고 시동을 걸었습니다. 세영아. 응. 나 잘한 거 맞지? 세영이 핸들을 잡은 채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안아, 잘했어. 진짜 잘했어. 차가 골목을 빠져나가는 동안 백미러로 시댁 대문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대문 너머에서 시어머니의 비명 같은 고함이 아직도 들리는 듯 했어요. 저는 양념 묻은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모았습니다.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간 결혼 반지의 빈자리가 묘하게 가벼웠어요. 다음 날 아침 9시 저는 세영의 집 손님방에서 눈을 떴습니다. 낯선 천장이 머리 위에 있었어요. 어제 입었던 상복은 세영이 어디론가 치워두었는지 보이지 않았고 저는 세영이 빌려준 헐렁한 운동복 차림이었습니다. 머리맡에 놓인 휴대폰을 들었어요. 화면이 부재중 알림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부재중 전화 47통, 카카오톡 200개가 넘게 쌓여 있었어요. 대부분이 남편이었고 그 사이사이에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번호가 끼어 있었습니다. 저는 메시지를 하나하나 열어볼 엄두가 나지 않아 화면을 위에서 아래로 스크롤만 했어요. 그러다 낯선 번호 하나에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음성 메시지가 한 통 와 있었어요. 어제 저녁 7시쯤 도착한 거였습니다. 손가락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중년 여자의 목소리가 휴대폰 너머로 흘러나왔습니다. 서지한 씨, 안녕하세요. 처음 연락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사모님 일로 꼭 드릴 말씀이 있어요. 지한 씨께 직접 진실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시간 되실 때 꼭 연락 부탁드립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한 번 더 재생해봤지만 누구인지 짐작조차 가지 않았습니다. 방문을 열고 거실로 나가니 세영이 식탁에 죽을 차려놓고 있었어요. 지안아, 일어났어? 좀 먹어. 어제부터 한 끼도 못 먹었잖아. 세영아, 이거 한번 들어볼래?
저는 휴대폰을 식탁 위에 올려놓고 음성 메시지를 다시 재생했습니다. 세영이 죽그릇을 내려놓고 귀를 기울였어요. 누구야? 모르는 사람이야? 응, 모르는 번호야. 어제 저녁에 왔어. 세영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지안아, 일단 죽부터 먹어. 그러고 천천히 생각하자. 그때 세영의 휴대폰이 짧게 울렸어요. 세영이 화면을 들여다보더니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지안아, 너 동네 부녀의 단톡방 아직 안 나갔지? 못 나갔어. 그게 왜? 옆집 아주머니가 영상 하나 올렸나 봐. 너희 동네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휴대폰을 다시 열었습니다. 단체방에 빨간 숫자가 새파랗게 늘어나 있었어요. 화면을 누르자 첫 번째 영상이 떴습니다. 영상 속에는 시댁 마당이 있었어요. 밤사이 시뻘건 양념을 뒤집어 쓴 절인 배추 쉼포기가 무더기로 쌓여 있었습니다. 시큼한 냄새가 화면 너머로 풍기는 것 같았어요. 옆집 담장 너머로 동네 사람들이 머리를 빼꼼 내밀고 마당을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목소리가 영상에 섞여 들어왔어요. 아이고, 저게 김장이요? 죽치고 앉아서 며느리한테 부려먹더니 결국 이 꼴 나는구먼. 박권사 어쩐다냐? 동네방네 자랑하던 김장 쉼포기가 다 썩어가네. 화면 한쪽에는 시어머니가 들고 다니던 양념국자가 양념 웅덩이 속에 거꾸로 처박혀 있었습니다. 영상은 거기서 끊겼어요. 저는 다음 영상을 눌렀습니다. 시어머니가 머리에 수건을 동여매고 동네 골목을 휘젓고 다니는 장면이 찍혀 있었어요. 미용실 앞에서 두 손을 휘저으며 누구한테 호소하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아이고, 글쎄, 우리 며느리가 미쳤다니까. 친정엄마 죽고 정신줄을 놓았어. 김장 양념을 다 엎어버리고 나갔다니까. 미용실 원장이 어색하게 웃으며 시어머니의 등을 토닥였어요. 시어머니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옆 떡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영상이 흔들리는 걸 보니 옆집 아주머니가 시어머니를 미행하면서 찍은 모양이었어요. 아이고, 떡집 사장님, 우리 며느리 얘기 좀 들어보소. 12년을 키워줬더니 어제 그 짓을 했다니까. 떡집 사장이 떡 봉지를 만지작거리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박 권사님, 일단 진정하시고요. 내가 어떻게 진정해. 절인 배추 쉼포기가 다 썩어간다고. 새 한복도 다 버렸어. 저는 영상을 멈추고 세영의 얼굴을 봤어요. 세영아, 어떡해. 세영이 식탁 너머로 손을 뻗어 제 손등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지안아, 네가 잘못한 거 아니야. 저건 너희 시어머니가 12년 동안 쌓아온 결과야. 저는 죽을 한 숟가락 떠 입에 넣었어요. 목으로 잘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오전 11시쯤 단체방에 새 알림이 또 울렸어요. 옆집 아주머니가 세 번째 영상을 올린 거였습니다. 저는 세영과 머리를 맞대고 화면을 들여다봤어요. 영상 속에 시댁 대문 앞이 보였습니다. 처음 보는 중년 여자가 한 손에 노란 서류 봉투를 들고 다른 한 손으로는 14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의 손을 잡고 서 있었어요. 아이는 교복 차림이었고 어딘가 시아버지의 얼굴을 빼닮아 있었습니다. 영상 속 여자가 시댁 초인종을 눌렀어요. 잠시 후 대문이 열리고 시아버지가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시아버지는 여자와 아이를 보더니 그 자리에 굳어버렸어요. 여보, 우리 이제 그만해요. 이 아이도 다 컸어요. 영상 속 여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시아버지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당신 여기 왜 왔어? 미쳤어? 여보, 이제 더는 못 기다리겠어요. 이 아이가 아빠 없이 14년을 컸어요. 여자가 노란 서류 봉투에서 종이를 꺼내 시아버지에게 내밀었습니다. 종이 위에 적힌 글자가
영상 화질로도 또렷이 보였어요. 유전자 검사 결과지였습니다. 시아버지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어요. 서류를 잡으려다가 놓치고 다시 잡으려다가 놓쳤습니다. 영상은 거기서 끊겼어요. 저는 휴대폰을 든 채 한참 동안 화면만 들여다봤습니다. 세영도 옆에서 입을 다물고 있었어요. 지안아, 너 어제 받았던 그 음성 메시지. 그 여자 목소리, 영상 속 저 여자 목소리랑 비교해봐. 저는 음성 메시지를 다시 재생했어요. 이어서 영상 속 여자의 목소리도 다시 들어봤습니다. 같은 목소리였어요. 떨리는 톤도 끝을 살짝 끌어내리는 말투도 똑같았습니다. 세영아, 이 사람이 누구야? 지안아, 시아버지 쪽 사람일 가능성이 커. 어제 너한테 먼저 연락한 거 보면 너한테 뭔가 말하려고 했던 거야. 그때 다시 휴대폰이 울렸어요. 신우이였습니다.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화면을 위로 밀어 통화 대신 메시지를 열었어요. 형님, 엄마가 충격으로 쓰러지셨어요. 지금 응급실이에요. 형님, 빨리 와주세요. 형님, 제발이요. 문장 사이마다 우는 이모티콘이 잔뜩 붙어 있었어요. 저는 세영에게 휴대폰을 보여줬습니다. 세영이 화면을 보더니 코웃음을 쳤어요. 지안아, 너 가지 마. 안 가. 저는 휴대폰을 식탁 위에 엎어두었어요. 화면이 더는 보이지 않도록. 그때 휴대폰이 한 번 더 울렸습니다. 다른 번호였어요. 저는 휴대폰을 다시 뒤집었습니다. 화면에 엄마의 변호사 사무소 이름이 떠 있었어요. 망설이다가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서지안 고객님이시죠? 어제 연락드렸던 변호사 사무소입니다. 네, 변호사님. 고객님, 오늘 오후 2시에 꼭 사무소로 와주셔야 합니다. 어머님께서 남기신 서류 집행을 더는 미룰 수가 없어요. 변호사의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변호사님, 저 오늘은 좀 힘들 것 같은데요. 고객님, 어머님께서 생전에 따로 부탁하신 내용이 있어서요. 발인 끝나고 사흘 안에는 반드시 알려드려야 한다고 못 박아두셨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꽉 쥐었어요. 엄마가요? 네, 어머님께서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후 2시에 뵙겠습니다. 전화가 끊긴 후에도 저는 한참 동안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못했습니다. 세영이 식탁 너머에서 조용히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지안아, 같이 갈까? 응, 세영아. 같이 가죠. 저는 천천히 일어나 옷장 쪽으로 걸어갔어요. 어제 시댁 마당에서 김장 양념을 엎어버린 손에 오늘은 엄마가 남긴 무언가가 쥐어질 차례였습니다. 오후 2시 변호사 사무소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머리가 희끗희끗한 50대 후반의 남자였어요. 세영이 제 옆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고객님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머님 일은 다시 한번 깊은 위로의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변호사가 책상 위에 두꺼운 서류철 하나와 누런 봉투, 그리고 작은 통장 하나를 차례로 올려놓았어요. 고객님, 어머님께서 3년 전 저희 쪽에 유언 공정증서를 작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사후에 이 3가지를 따님께 꼭 직접 전달해달라고 부탁하셨어요. 저는 통장을 먼저 집어들었습니다. 손바닥만 한 적금 통장이었어요. 표지에는 엄마의 또박또박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내 딸 지안이 도망갈 때 쓸 돈. 그 한 줄을 읽는 순간 숨이 턱 막혔어요. 손가락이 떨려서 통장을 펼치기까지 한참 걸렸습니다. 첫 장에는 12년 전 날짜가 찍혀 있었어요. 매달 50만 원씩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입금된 기록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마지막 줄을 봤더니
잔액이 7,200만 원이 넘었어요. 엄마가 분식집에서 떡볶이 한 그릇 3,000원, 김밥 한 줄 2,500원에 팔아서 한 푼, 두 푼 모은 돈이었습니다. 엄마가요? 저는 통장을 가슴에 끌어안았어요. 세영이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지안아, 천천히 봐. 변호사가 누런 봉투를 제 쪽으로 밀어주었어요. 고객님, 이 안에 어머님 손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봉투 뒤쪽에 따로 동봉해 두신 자료도 있고요. 저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편지지 여러 장이 들어 있었어요. 엄마의 글씨가 한 장 한 장 빼곡하게 채워져 있었습니다. 내 딸 지안에게 이 편지를 네가 읽고 있다면 엄마는 이미 내 곁에 없을 거다. 미안하다. 먼저 가서 미안하다. 엄마는 네가 시집간 첫 해부터 알고 있었어. 그 집 사람들이 너를 어떻게 대하는지, 사위가 어떤 사람인지, 사돈이 어떤 사람인지. 엄마가 너한테 한 번도 말 안 한 이유는 네가 상처받을까 봐. 내 자존심 상할까 봐. 혹시라도 네가 엄마 때문에 더 비참해질까 봐. 그래서 엄마는 입을 다물고 대신 매달 너 도망갈 돈을 모았다. 50만 원씩 한 달도 안 거르고. 이 돈은 내 거다. 네가 그 집에서 나올 때 쓸 돈이다. 저는 편지를 든 손이 떨려서 다음 장을 넘기지 못했어요. 세영이 휴지를 한 장 뽑아서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눈물이 편지지 위로 후두둑 떨어지는 걸 그제야 알았어요.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지안아, 엄마가 사위 일도 알고 있다. 3년 전쯤이었나? 엄마가 우연히 시장에서 사위를 봤어. 어떤 젊은 여자랑 호텔 앞에서 같이 있더라. 엄마가 그 자리에서 사진을 찍었다. 엄마가 이걸 너한테 보여주면 너는 무너질 것 같았다. 그래서 변호사 선생님께 맡겨두고 혹시라도 네가 그 집을 나올 결심을 하면 그때 꼭 보여드리라고 부탁했어. 엄마가 직접 받아둔 영수증도 같이 넣어뒀다. 호텔 이름이랑 날짜가 찍혀 있을 거다. 엄마는 봉투 뒷주머니에 사진 몇 장과 종이, 영수증 사본을 따로 끼워두셨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한 장 꺼냈습니다. 호텔 입구에 남편이 서 있었어요. 옆에 젊은 여자가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사진 아래쪽에 엄마가 직접 날짜를 적어두셨어요. 세영이 사진을 흘끔 보더니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지안아, 어머님이 다 알고 계셨구나. 세영아, 엄마가 우리 엄마가. 저는 더 말을 잇지 못했어요. 변호사가 잠시 자리를 비켜주려는 듯 일어섰지만 제가 손을 들어 만류했습니다. 지금 혼자가 되면 더 무너질 것 같았어요. 변호사가 다시 자리에 앉으며 두꺼운 서류철을 펼쳤습니다. 고객님, 어머님 명의로 되어 있는 상가 건물이 한 채 더 있습니다. 상가 건물이요? 네. 분식집이 있던 그 건물 전체입니다. 어머님께서 30년 전에 매입하셨고 그동안 따님께는 말씀 안 하셨던 것 같습니다. 저는 변호사의 얼굴을 멍하니 쳐다봤어요. 엄마는 분식집을 늘 임대로 운영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세입자처럼 매달 월세 걱정을 하시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변호사님, 그게 정말이에요? 네, 어머님께서 따님이 결혼 생활에 흔들리지 않으시도록 일부러 말씀 안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유언 공정증서에는 이 건물 전체를 따님께 단독 상속하는 것으로 명시해 두셨어요. 현재 시세로는 5억 정도 됩니다. 세영이 옆에서 길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머님이 진짜 다 준비해 두셨네. 저는 통장과 편지와 사진을 한꺼번에 끌어안았어요. 가슴이 미어져서 한참 동안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 왜 한 번도 말 안 했어? 변호사가 조용히 안경을 벗어 닦으며 말했어요. 고객님, 어머님께서 마지막에 이 말씀을 꼭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뭐라고요? 지안이가 이 통장을 펼치는 날
그날이 진짜 지안이 인생이 시작되는 날이라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결국 큰 소리로 울었어요. 12년 동안 한 번도 마음 놓고 울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엄마 앞에서도 시댁흉을 한 번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엄마는 이미 모든 걸 다 알고 계셨던 거였습니다. 세영이 저를 끌어안고 등을 토닥였어요. 변호사는 자리에서 일어나 사무실 한쪽 창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사무소를 나온 길, 저는 길가 벤치에 잠시 주저앉았어요. 세영이 옆에 앉아 자판기 커피 2잔을 뽑아왔습니다. 종이컵을 2손으로 감싸 쥐었더니 손끝이 조금씩 따뜻해졌어요. 세영아. 응. 우리 엄마 마지막까지 나밖에 모르셨어. 지안아, 어머님이 너 진짜 사랑하셨어.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어제 음성 메시지를 남겼던 그 낯선 번호였어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서지안 씨 맞으시죠? 수화기 너머에서 떨리는 여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제 음성 메시지의 그 목소리, 어제 영상 속에서 시댁 대문 앞에 서 있던 그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네, 제가 서지안이에요. 제 이름은 윤정이라고 합니다. 지안 씨께 꼭 만나 뵙고 드릴 말씀이 있어요. 오늘 저녁에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세영의 얼굴을 봤어요. 세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디로 가면 될까요? 윤정혜 씨가 알려준 카페는 변호사 사무소에서 멀지 않은 곳이었어요. 저녁 7시 저는 세영과 함께 카페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창가 쪽 자리에 한 여자가 앉아 있었어요. 영상 속에서 본 그 사람이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에 머리는 단정하게 묶었고 손에는 작은 손수건을 꼭 쥐고 있었어요. 윤정혜 씨가 저를 보더니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지안 씨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앉으세요. 자리에 마주 앉았어요. 윤정혜 씨가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손수건을 2손으로 비비기만 했어요. 지안 씨,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이 많이 충격적이실 거예요. 말씀하세요. 윤정혜 씨가 숨을 한번 들이쉬더니 입을 열었어요. 사모님이, 그러니까 지안 씨 시어머니가요. 12년 전부터 다 알고 계셨어요. 저는 윤정혜 씨의 얼굴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뭐요? 저와 시아버지 일을요. 그리고 우리 아이 존재까지도요. 저는 들고 있던 찻잔을 거의 떨어뜨릴 뻔했어요. 세영이 옆에서 제 무릎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사모님은 12년 전에 이미 다 알고 계셨는데 체면 때문에 모르는 척 하셨어요. 그러시면서 그 화풀이를 전부 지안 씨한테 하신 거예요. 윤정혜 씨의 손수건 위로 눈물이 떨어졌어요. 저는 그 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12년이라는 시간이 김장 양념처럼 새빨갛게 머릿속에 쏟아져 내리고 있었어요. 일주일 후 월요일 아침, 저는 세영의 광고 회사 정문 앞에 섰습니다. 12년 전 결혼하면서 접어두었던 회사원 명함이 오늘 다시 제 손에 쥐어질 차례였어요. 세영이 로비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출근하는 직원들이 세영에게 인사를 건네며 저를 흘끔거렸어요. 지안아, 떨려? 세영아, 손이 자꾸 떨려. 괜찮아. 12년 동안 카피라이터 자리 비워뒀잖아. 너 자리야. 세영이 카드키를 제 손에 꽉 쥐어주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4층에 올라가니 책상 하나가 깨끗하게 비어 있었어요. 모니터 위에 작은 화분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옆자리 직원이 일어나 저에게 다가왔어요. 안녕하세요. 서지안 카피라이터님이시죠? 대표님께 말씀 많이 들었어요. 아, 네,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려요. 12년 만에 누군가 저를 직책으로 불러줬어요.
며느리도 아니고 형님도 아니고 에미야도 아닌 카피라이터. 그 한마디에 가슴 어딘가가 뜨끈해졌습니다. 오전 회의가 끝나고 점심시간, 저는 회사 근처 카페에서 샌드위치 하나를 시켜놓고 앉아 있었어요. 유리창 너머로 햇볕이 들어왔습니다. 혼자 먹는 점심이 이렇게 편안한 적이 언제였는지 기억나지 않았어요. 그때 카페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신우이가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어요. 세영의 회사 위치를 어떻게 알아냈는지 머리도 제대로 빗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형님, 형님 여기 계셨네요. 신우이가 제 테이블 앞에 와서 다짜고짜 무릎을 꿇었어요. 주변 손님들이 전부 우리 쪽을 쳐다봤습니다. 아가씨, 일어나세요. 사람들 보잖아요. 형님, 어머니가 충격으로 쓰러져서 입원하셨어요. 형님이 가서 사과하셔야 해요. 저는 샌드위치 접시를 옆으로 밀어두고 신우이를 똑바로 봤어요. 아가씨, 일단 일어나서 앉으세요. 얘기는 듣겠지만 무릎 꿇은 채로는 안 들어요. 신우이가 마지못해 일어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화장이 다 번져 있었어요. 손등으로 눈가를 한번 닦더니 들릴 듯 말 듯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형님, 어머니가요. 동네 영상 때문에 교회 권사 모임에서 그만두라고 했대요. 평생 자랑하던 거였잖아요. 그게 무너지니까 어머니가 진짜로 화병이 났어요. 그래서요? 형님이 가서 무릎 꿇고 사과만 좀 해주세요. 한 번만요. 형님. 저는 한참 동안 신우이의 얼굴을 들여다봤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사촌 동생 같던 얼굴이 오늘은 낯설게 보였습니다. 아가씨, 진짜로 사과 받으러 온 거예요? 신우이가 잠시 입을 다물었어요. 입술을 잘근잘근 깨물더니 어깨가 한번 들썩였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어조가 달라졌어요. 형님, 사실은요. 저희 신랑 사업 자금으로 엄마한테 5천만 원을 빌렸어요. 근데 엄마가 쓰러지셔서 그 돈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형님이 보증만 좀 서주시면. 저는 들고 있던 커피잔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신우이가 제 표정을 살피며 말꼬리를 흐렸어요. 형님, 한 번만요. 한 번만 도와주세요. 우리 신랑 부도 나면 저도 같이 죽어요. 엄마도 지금 누워 계셔서 저 돌볼 사람이 형님밖에 없어요. 조금 전까지 어머니라고 부르던 입에서 엄마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쏟아져 나왔어요. 저는 그 변화를 가만히 지켜봤습니다. 아가씨. 네, 형님. 제가 가방에서 뭐 좀 꺼낼게요. 저는 가방에서 두꺼운 노트 한 권을 꺼냈어요. 12년 동안 제가 시댁에 보낸 돈을 빠짐없이 적어둔 가계부였습니다. 시댁 갈 때마다 영수증을 챙겨서 매달 정리해 두던 거였어요. 아가씨, 한 장씩 넘겨가면서 보세요. 신우이가 가계부를 펼쳤습니다. 첫 장에 결혼 첫해 명절 음식값 87만 원이 적혀 있었어요. 다음 장에는 시아버지 보약값 230만 원. 그 다음 장에는 신우이의 결혼 패백 음식값 150만 원. 페이지가 넘어갈수록 신우이의 얼굴이 굳어갔습니다. 형님, 이게 아가씨가 신혼여행 다녀와서 제 카드로 결제한 가전제품 영수증도 거기 있어요. 셋째 장 보세요. 신우이가 손가락으로 페이지를 한 장 넘겼어요. 세탁기와 건조기 합쳐서 380만 원이 찍혀 있었습니다. 형님, 이거 그때 오빠가 결제하라고. 아가씨, 12년 동안 제가 시댁에 들어간 돈이 가계부 마지막 장에 정리돼 있어요. 한번 보시겠어요? 신우이가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 장을 펼쳤어요. 숫자 하나가 빨간 글씨로 동그라미 쳐져 있었습니다. 8,400만 원. 아가씨, 받을 돈부터 정산하시죠. 그러면 보증 얘기 다시 들어볼게요. 신우이가 가계부를 책상 위에 떨어뜨렸어요.
입술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형님, 지금 이게 진심이세요? 아가씨, 12년 동안 한 번도 진심이 아닌 적이 없었어요. 그쪽이 듣지 않으셨을 뿐이에요. 그때 카페 문이 열리고 세영이 들어왔어요. 세영이 신우이를 한번 훑어보더니 정중하게 손짓을 했습니다. 실례지만 여기는 저희 회사 직원이 점심 식사 중인 자리입니다. 일정이 있으시면 미리 연락 부탁드릴게요. 누구세요? 형님이랑 무슨 사이세요? 저는 이 회사 대표입니다.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세영이 한 손으로 신우이의 의자를 살짝 빼냈어요. 신우이가 마지못해 일어섰습니다. 얼굴이 새빨개졌어요. 형님, 두고 봐요. 엄마가 알면 가만히 안 두실 거예요. 신우이가 카페 문 앞에서 한 번 더 소리쳤어요. 이 배은망덕한 년, 12년 동안 우리 집에서 밥 먹고 살았으면서 카페 안 손님들이 일제히 우리 쪽을 쳐다봤습니다. 신우이는 결국 카페 직원의 안내를 받으며 문 밖으로 떠밀려 나갔어요. 세영이 제 맞은편 자리에 앉아 길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지안아, 괜찮아? 세영아, 나 아직 멀쩡해. 별로 떨리지도 않아. 진짜 멀쩡해 보여. 저는 식어버린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12년 전이었으면 신우이가 한마디만 해도 무릎을 꿇었을 거예요. 오늘은 손끝이 조금도 떨리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저녁 세영이 회사 옥상에서 저에게 캔커피 하나를 건네주었어요. 지안아, 너희 시아버지 쪽 소식 들었어? 뭔데? 윤정의 씨한테서 전화 왔었어. 시아버지가 시어머니한테 정식으로 이혼하자고 했대. 30년 동안 시어머니 명의로 돼 있던 그 아파트, 재산 나누자고 정식으로 신청 들어갔대. 저는 캔커피를 손에 든 채 옥상 난간 너머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서울 밤하늘의 비행기 한 대가 천천히 지나가고 있었어요. 세영아, 우리 남편 회사 쪽은? 지안아, 너 마음 단단히 먹어. 말해. 내 남편이 회사 후배랑 호텔 같이 다닌 거 사내에 다 퍼졌대. 인사위원회 회부됐고 감봉이랑 지방 발령 결정 났대. 저는 캔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달콤한 게 입에 들어왔는데 맛이 별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세영아, 누가 회사에 사진을 흘렸을까? 지안아, 변호사님 통해서 들었는데 어머님이 사진을 2부 만들어 두셨대. 한 분은 너한테 전달되도록 봉투에 넣어 두시고 다른 한 분은 회사 인사 담당 쪽으로 익명으로 발송되도록 미리 부탁해 두셨대. 저는 한참 동안 캔커피만 만지작거렸어요. 엄마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제 손에 피 한 방울 묻히지 않으려고 그 모든 걸 미리 정리해 두신 거였습니다. 세영아, 엄마는 진짜. 지안아, 어머님이 다 하셨어. 너는 그냥 받기만 하면 돼. 그날 저녁 8시 회사 정문을 나서는데 누군가 저를 부르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남편이었어요. 양복 차림으로 정문 기둥에 기대어 서 있었습니다. 며칠 못 본 사이에 얼굴이 반쪽이 되어 있었어요. 여보, 잠깐만 얘기 좀 해. 남편이 제 앞으로 다가오더니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한 번만 용서해줘. 다 어머니 때문이었어. 내가 잘못했어. 저는 남편의 얼굴을 내려다봤어요. 12년 동안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표정이었습니다. 여보, 일어나. 여보, 제발. 저는 가방에서 명함 한 장을 꺼냈어요. 세영이 소개해준 이혼 전문 변호사의 명함이었습니다. 여보, 이거 받아. 앞으로 할 얘기는 이쪽으로 해. 남편이 떨리는 손으로 명함을 받아들었어요. 여보, 진짜 이혼할 거야? 저는 대답하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지하철역 쪽으로 걸어가는 동안 뒤를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지하철 안에서 휴대폰을 켜자 변호사 사무소에서 메시지 한 통이 와 있었습니다. 이혼 소장이 가정법원에 정식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도 함께 진행됩니다. 저는 휴대폰 화면을 한참 동안 들여다봤어요. 지하철 창문에 비친 제 얼굴이 12년 만에 처음으로 낯설지 않았습니다. 조정기일 당일 아침, 저는 거울 앞에서 짙은 남색 정장의 단추를 하나씩 채웠습니다. 엄마가 남겨준 통장에서 처음으로 꺼낸 돈으로 산 옷이었어요. 거울 속에 저는 12년 만에 처음으로 며느리가 아닌 한 사람으로 서 있었습니다. 세영이 현관문 앞에서 차 키를 흔들었어요. 지안아, 차로 같이 가자. 법원 앞 주차장에 미리 자리 잡아둘게. 세영아, 같이 가줘서 고마워. 지안아, 오늘 너 그냥 가만히 앉아있기만 해도 돼. 변호사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거야. 가정법원 정문 앞에 도착했을 때 멀리서 휠체어 하나가 보였어요. 시어머니가 화려한 자주색 한복 차림으로 휠체어에 앉아 있었습니다. 환자복도 아니고 평소에 교회 갈 때나 입던 그 한복이었어요. 시누이가 그 옆에 서서 휴대폰을 귀에 대고 있었습니다. 바람결에 시누이의 목소리가 또렷이 들렸어요. 네 언니, 빨리 오세요. 구경 올 사람들 더 불러요. 형님 망신 주려면 사람 많아야 돼요. 저는 그 자리에 잠시 멈춰 섰어요. 세영이 제 팔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지안아, 듣고 가만히 둬. 다 증거야. 저는 시누이 옆을 그대로 지나쳤어요. 시어머니가 휠체어에서 저를 노려보며 입을 비죽거렸습니다. 애미야, 너 오늘 한번 보자. 내가 5천만 원 받아낼 거다. 저는 시어머니에게 가볍게 고개만 숙이고 법원 안으로 들어갔어요. 12년 동안 보지 못한 시어머니의 그 표정이 오늘은 이상하리만치 작아 보였습니다. 조정실은 생각보다 작았어요. 긴 테이블 가운데에 조정위원이 앉아 있었고 양쪽으로 마주보고 앉는 자리였습니다. 저는 제 변호사 옆에 앉았어요. 맞은편에는 남편이 고개를 푹 숙인 채 앉아 있었고 그 옆에 시어머니 측 변호사가 두꺼운 서류철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휠체어 그대로 끌고 들어와 남편 뒤편에 자리를 잡았어요. 조정위원이 안경을 고쳤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양쪽 다 자리 잡으셨죠? 오늘은 첫 조정기일입니다. 우선 청구하신 내용부터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시어머니 측 변호사가 먼저 헛기침을 했어요. 조정위원님, 저희 쪽 청구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며느리 되시는 분이 시어머님의 한복과 김장 재료를 고의로 망쳐버렸습니다. 한복값과 김장 재료비, 그리고 정신적 피해까지 합쳐서 5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조정위원이 안경 너머로 시어머니 쪽을 흘끔 봤어요. 한복 한 벌에 5천만 원이요? 아닙니다. 조정위원님. 한복은 새 한복이고 김장 재료가 50폭이었고 거기에 정신적 충격까지 합산한 금액입니다. 저는 옆에 앉은 변호사를 한번 봤어요. 변호사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자기 서류철을 천천히 펼쳤습니다. 조정위원님, 그러면 저희 쪽 자료부터 정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변호사가 첫 번째 서류 묶음을 조정위원 앞에 올려놓았어요. 첫째, 사건 당일 시댁 마당에서 있었던 일을 담은 영상입니다. 옆집에 사시는 분이 직접 촬영해서 동네 단체방에 올린 자료고요. 조정위원이 영상 파일이 담긴 USB를 받아들었어요. 내용 간단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친정어머니 발인 당일 며느리분이 상복 차림으로 시댁에 도착하자 시어머님이 굵은 소금을 며느리 얼굴에 뿌리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재수 없는 년도 친다는 발언을 시어머님이 직접 하신 장면도 함께 녹화돼 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입을 벌렸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 측 변호사가 다급하게 끼어들었어요. 조정위원님, 그건 그쪽 측에서 일방적으로 편집한 영상일 가능성이. 편집은 없습니다. 제 변호사가 차분하게 잘랐어요. 동네 단체방에 올라온 원본 그대로고 동영상 정보도 변형되지 않았습니다. 옆집 사시는 분의 자필 진술서도 함께 제출합니다. 조정위원이 진술서를 받아 한 장 한 장 넘겨봤어요. 저는 시어머니 쪽을 흘끔 봤습니다. 시어머니가 휠체어에 앉은 채로 시누이의 손목을 꽉 쥐고 있었어요. 시누이도 입술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제 변호사가 두 번째 서류 묶음을 꺼냈어요. 다음은 남편 되시는 분의 외도 관련 자료입니다. 남편이 그제야 고개를 들었어요. 저는 남편의 눈을 마주쳤습니다. 남편이 다시 고개를 푹 숙였어요. 3년 전부터 회사 후배와 함께 호텔을 출입한 사진과 영수증 사본입니다. 친정어머니께서 생전에 직접 수집해 두신 자료고요. 사후에 변호사 사무소를 통해 전달받은 거라 출처가 명확합니다. 거기에 회사 인사위원회 회부 기록과 감봉 처분 결정문 사본까지 첨부했습니다. 조정위원이 사진을 한 장 한 장 넘겨봤어요. 남편이 양손을 무릎 위에 올리고 손등에 손톱을 파묻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휠체어에서 몸을 일으키려고 하다가 시누이에게 붙들렸어요. 엄마, 진정해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도연아, 너 진짜로 그런 거냐? 남편이 끝내 대답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 변호사가 마지막 서류 한 장을 꺼냈어요. 마지막으로 시아버님 쪽 관련 자료도 한 장 첨부했습니다. 친자 확인서, 사본과 동네 단체방에 올라온 영상 자료입니다. 이 부분은 직접 청구 대상은 아니지만 시어머님 측에서 며느리에게 가한 학대의 동기를 보여주는 자료로 참고만 해주시면 됩니다. 시어머니가 그 말에 휠체어 손잡이를 부서져라 움켜쥐었어요. 조정위원이 안경을 벗어 천천히 닦았습니다. 오늘은 일단 양쪽 자료를 다 받아보고 다음 기일에 정식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쪽 손해배상 청구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시어머니 측 변호사가 입을 다물었어요. 시어머니는 휠체어에 그대로 무너지듯 주저앉았습니다. 제 변호사가 정리한 의견서를 마지막으로 제출했어요. 저희 쪽에서는 위자료 5천만 원과 재산 분할을 정식으로 청구합니다. 자료는 모두 갖춰져 있습니다. 조정실 문이 열리고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시어머니가 휠체어를 시누이에게 밀게 하며 먼저 나갔어요. 법원 정문 앞에서 저는 세영과 변호사를 양옆에 두고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그때 뒤에서 시어머니의 비명 같은 외침이 들렸어요. 이년아, 거기서. 시어머니가 휠체어를 박차고 일어나 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시누이가 다급하게 시어머니의 한복 자락을 붙들었어요. 엄마, 안 돼요. 사람들 본다고요. 나라, 내가 전염 멱살을 잡아야겠다. 시어머니의 손이 제 옷깃을 향해 뻗어왔어요. 저는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시누이가 끝내 시어머니의 허리를 끌어안아 주저앉혔어요. 마침 인도를 지나가던 행인 한 명이 그 광경을 휴대폰으로 찍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그 영상은 다시 동네 단체방으로 흘러들어왔어요. 며칠 후 2차 조정기일 다시 만난 남편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변호사 옆자리에 앉자마자 남편이 갑자기 입을 열었어요. 조정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재판장님, 다 어머니 때문입니다. 제가 어머니 말씀 안 듣고 살았어야 했어요. 어머니가 며느리한테 그렇게만 안 했어도 이 지경까지는.
시어머니가 그 말에 휠체어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한복 치마가 휘날렸습니다. 시어머니의 손바닥이 정확히 남편의 뺨에 꽂혔어요. 짝! 조정실 안이 일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남편이 한 손으로 뺨을 감싸 쥐었어요. 엄마 진짜 왜 그래? 이 짐승만도 못한 놈아. 내 입에서 그딴 소리가 나와. 12년 동안 너 끼고 돈 게 누군데? 누가 너 결혼시켜줬는데? 신우이가 다급하게 시어머니를 말렸어요. 엄마, 진정해요. 조정위원님 보고 계세요. 조정위원이 조용히 안경을 벗으며 길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양쪽 다 진정해 주시고요. 이 상태로는 조정이 어렵겠습니다. 정식 재판으로 넘기겠습니다. 조정실 문이 열리고 변호사가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복도로 나오는 동안 제 변호사가 귓속말을 했습니다. 고객님, 분위기는 완전히 우리 쪽이에요. 정식 재판과도 결과는 거의 정해진 거나 다름없어요. 저는 변호사 쪽으로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복도 끝에서 시어머니가 신우이의 부축을 받으며 절뚝거리며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12년 동안 한 번도 흔들리지 않을 것 같던 그 뒷모습이 오늘은 한복 자락이 끌리는 만큼 작아져 있었어요. 세영이 법원 정문 앞에서 차 문을 열어주며 말했습니다. 지안아, 점심 뭐 먹을래? 세영아, 떡볶이. 떡볶이? 엄마가 만들어주던 거 비슷한 거 먹고 싶어? 세영이 가볍게 웃으며 핸들을 잡았어요. 차창 밖으로 가정법원 건물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저는 무릎 위에 가지런히 손을 모으고 앉아 있었어요. 빈손이었지만 12년 만에 가장 묵직한 무엇인가가 손바닥 안에 쥐어져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조정이 결렬되고 한 달이 지난 어느 오후 회사 점심시간에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윤정혜 씨의 이름이 떠 있었어요. 저는 옥상 한쪽 구석으로 자리를 옮긴 뒤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윤정혜 씨. 지안 씨, 점심시간에 죄송해요. 잠깐 통화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말씀하세요. 수화기 너머에서 윤정혜 씨가 잠시 망설이는 듯한 숨소리가 들렸어요. 지안 씨, 시아버지하고 사모님하고 이혼 절차가 다 끝났어요. 지난주에 법원에서 도장 찍었대요. 벌써요? 네. 시아버지가 워낙 조용히 마무리하고 싶어 하셔서요. 30년 같이 산 집 명의가 사모님 앞으로 돼 있었잖아요. 그 절반을 시아버지가 받으셨고 그 중에서 일부를 저랑 아이 앞으로 미리 정리해 주시기로 했어요. 저는 옥상 난간에 한 손을 얹고 멀리 빌딩 숲을 바라봤어요. 30년이라는 시간이 종이 한 장에 그렇게 나뉘는 거였습니다. 윤정혜 씨, 시어머니 쪽은요? 지안 씨, 사모님이 다시 쓰러지셨어요. 윤정혜 씨의 목소리가 조금 더 낮아졌어요. 퇴원해서 집에 돌아오자마자 시아버지가 이혼 서류 들고 왔다고 해요. 그 자리에서 또 쓰러지셔서 이번에는 가벼운 뇌경색 진단을 받으셨대요. 말씀이 조금 어눌해지셨다고 들었어요. 저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미운 사람이었어요. 12년 동안 단 한 번도 따뜻하게 말을 건넨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소식을 듣는 순간 가슴 한쪽이 묘하게 묵직했어요. 지안 씨, 거기 계세요? 네, 윤정혜 씨. 알려주셔서 고마워요. 전화를 끊고 옥상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세영이 옥상 문을 빼꼼 열며 저를 불렀어요. 지안아, 점심 뭐 시켜놨는데 안 내려와? 세영아, 시어머니 쓰러지셨대. 세영이 한 발 다가오더니 제 옆에 나란히 섰어요. 뇌경색? 응. 가볍게 오신 거래. 지안아, 그쪽 일은 그쪽 일이야. 너 신경 쓰지 마. 세영아, 안 가. 안 갈 거야.
그냥 알려주는 거야. 세영이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뒤 오후 신우이의 카톡이 또 쏟아졌어요. 형님, 엄마 통장 비밀번호가 다 바뀌었어요. 엄마 보험금도 못 찾아요. 시아버지가 다 정리해버렸나 봐요. 형님, 한 번만 도와주세요. 저희 신랑 사업이 진짜로 부도났어요. 빚쟁이들이 집까지 찾아와요. 저는 카톡을 읽지 않고 그대로 두었어요. 며칠 후 신우이의 번호가 갑자기 끊겼습니다. 세영이 알아본 바로는 신우이 부부가 모텔을 전전하고 있다는 소식이 동네에 돌고 있다고 했어요. 신랑의 사업이 완전히 부도가 났고 빚쟁이들 때문에 집에 들어가지도 못한 채 짐 하나만 챙겨서 도망 다니는 신세였습니다. 같은 주 금요일 저녁 회사에서 야근을 마치고 나오는데 세영이 차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지안아, 저녁 안 먹었지? 같이 먹으러 가자. 세영아, 무슨 일 있어? 세영이 운전석에서 핸들을 만지작거리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지안아, 내 남편 회사 동기한테서 연락이 왔어. 회사 동기? 누구? 신입 때부터 친했던 박 과장이라는 사람. 너도 결혼식 때 봤을걸? 그 사람이 너한테 전해달라고. 저는 안전벨트를 매며 세영의 옆 얼굴을 봤어요. 세영아, 뭐라고 했는데? 내 남편이 결국 회사 그만뒀대. 인사위원회 처분 못 견디고 자진 퇴사했대. 저는 차창 너머로 어두워지는 도시를 바라봤습니다. 빨간 신호등이 사거리에 줄지어 켜져 있었어요. 세영아, 그 후배는? 그 후배도 등 돌렸대. 사내에 소문 다 퍼지니까 자기는 유부남인 줄 몰랐다고 그러더래. 거짓말이야, 당연히. 다 알고 있었을 텐데. 저는 가만히 한숨을 내쉬었어요. 미움이라는 감정도 12년 동안 너무 오래 들고 있으면 결국 무게가 가벼워지는 모양이었습니다. 세영아, 떡볶이 먹으러 가자. 또 떡볶이야? 엄마 가게 자리에 새로 들어온 분식집이 있대. 거기 한번 가보고 싶어? 그날 저녁 저는 일부러 시댁이 있는 동네 근처를 지나갔어요. 시댁 골목 입구에서 차를 잠시 세웠습니다. 세영이 운전석에서 저를 한번 흘끔 봤어요. 지안아, 들어갈 거야? 아니, 멀리서 한 번만 보고 가자. 골목 끝 시댁 거실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유리창 너머로 소파에 웅크리고 앉아 있는 남편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어깨가 늘어진 모습이었어요. 안방 쪽 창문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윤정혜 씨와 그 아이의 목소리였어요. 여보, 저녁 다 됐어요. 어서 드세요. 엄마, 아빠는 어디 계셔? 아빠 곧 오실 거야. 손 씻고 와. 저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어요. 30년 가까이 시어머니가 살던 그 집에서 이제는 다른 가족의 저녁 풍경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세영이 차 시동을 다시 걸며 조용히 말했어요. 지안아, 이제 가자. 응, 세영아. 가자. 차가 골목을 빠져나오는데 마음 한구석이 묘하게 가벼웠습니다. 미련도 분노도 아닌 그저 12년이라는 시간이 거기 그 집과 함께 멀어지고 있다는 감각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변호사 사무소를 다시 찾았습니다. 엄마가 남겨주신 그 상가 건물의 1층에 작은 광고 사무실을 차리기로 마음먹은 거였어요. 변호사가 서류 한 장을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고객님, 어머님 명의 건물 1층 공실이 정리됐습니다. 2층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변호사님, 2층은 무료 법률 상담 공간으로 쓰고 싶어요. 상담료? 네. 저처럼 시집살이로 힘들어하는 분들이나 한부모 가정 여성분들이 부담 없이 들를 수 있는 공간이요. 변호사가 안경 너머로 저를 한번 보더니 가만히 웃었어요. 어머님께서 이 얘기 들으셨으면 좋아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름도 정했어요. 뭐로요?
영숙의 방. 우리 엄마 이름이 영숙이거든요. 변호사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주 후 토요일 아침 사무실 개업식 날이었어요. 빨간 리본을 입구에 묶어두고 안쪽에는 떡과 음료를 차려놓았습니다. 가장 먼저 도착한 분들은 엄마 분식집 단골이시던 어르신들이었어요. 지팡이를 짚으신 그 어르신이 떨리는 손으로 화환 하나를 들고 오셨습니다. 아가, 영숙이가 하늘에서 좋아하겠다. 우리도 영숙이 보러 자주 올게. 저는 어르신의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았어요. 세영의 회사 동료들이 줄지어 들어왔고 변호사도 정장 차림으로 와주셨습니다. 윤정혜 씨까지 작은 꽃다발 하나를 들고 조용히 가게 한쪽에 자리를 잡았어요. 오후가 되자 가게 안이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한쪽 구석에 서서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봤어요. 12년 만에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입꼬리가 저절로 올라가는 게 어떤 기분인지 그제야 다시 기억이 났어요. 저녁 8시 손님들이 모두 돌아가고 가게 셔터를 내릴 시간이 됐습니다. 세영이 마지막 정리를 도와주고 먼저 차에 가 있겠다며 나갔어요. 저는 가게 문을 잠그고 골목으로 나섰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떨어진 골목 끝에 누군가의 실루엣이 보였어요. 남편이었습니다. 양복도 아니고 헐렁한 점퍼 차림이었어요. 얼굴이 며칠 사이에 더 야위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저를 보더니 한 걸음 다가왔어요. 한쪽 손을 가슴께에 꼭 쥐고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손바닥 안에 감춰둔 모습이었어요. 여보,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저를 불렀습니다. 저는 가게 셔터에 등을 기댄 채 남편을 마주 봤어요. 여보, 잠깐만 시간 좀 줘. 남편이 손에 쥐고 있던 것을 천천히 펼치려 했어요. 가로등 불빛에 종이 끄트머리가 살짝 비쳤습니다. 저는 가만히 그 모습을 바라봤어요. 바람이 한 차례 골목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남편이 손바닥을 천천히 펼쳤어요. 가로등 아래에서 종이 한 장과 사진 한 장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사진은 12년 전 우리 결혼식 날 찍은 단체 사진이었어요. 저와 남편이 가운데 서 있고 엄마가 한복 차림으로 제 옆에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종이는 손편지였어요. 엄마의 글씨였습니다. 사위에게 라고 첫 줄에 적혀 있었어요. 여보, 이거 받아줘. 남편이 떨리는 손을 제 쪽으로 내밀었습니다. 장모님이 결혼식 다음 날 나한테 직접 주신 거야. 내 딸 잘 부탁한다고. 12년 동안 서랍에 넣어두고 한 번도 안 꺼내봤어. 저는 가만히 그 편지를 받아들었어요. 엄마의 글씨를 손가락 끝으로 한번 쓸어봤습니다. 또박또박한 글씨가 종이 위에 살아있는 것 같았어요. 여보, 장모님께 정말 죄송해. 당신한테도 정말 미안해. 남편이 그 자리에 다시 무릎을 꿇으려고 했어요. 저는 한 손을 들어 그것을 막았습니다. 여보, 일어나서 얘기해. 여보, 한 번만. 우리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저는 엄마의 편지를 가방 안에 조심스럽게 넣었어요. 사진은 남편에게 다시 돌려주려다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사진 속 엄마의 웃는 얼굴이 저를 한 번만 더 바라보는 것 같았어요. 저는 사진도 가방 안에 가만히 넣었습니다. 여보, 12년 동안 미안하다는 말 한 번도 안 했어. 알고 있었어? 남편이 입을 다물었어요. 오늘 처음으로 들었어. 근데 여보, 너무 늦었어. 여보, 내가 다 잘못했어. 다 내 잘못이야. 어머니도 아니고 누구도 아니고 다 내 잘못이야. 여보, 저는 남편의 눈을 똑바로 봤어요. 그 말 12년 전에 한 번이라도 했으면 달랐을지도 몰라. 지금은 아니야. 남편이 한 발 물러서며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저는 그 모습을 잠시 바라보다가 가게 셔터에서 등을 뗐습니다. 여보, 잘 살아. 저는 골목을 천천히 걸어 나왔어요. 세영의 차가 골목 끝에서 헤드라이트를 한번 깜빡였습니다. 저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조수석에 올라탔어요. 한 달 후 이혼 재판 최종 선고일이 잡혔습니다. 저는 엄마가 남겨주신 통장에서 다시 한번 돈을 꺼내 단정한 정장을 차려입었어요. 법원 안 풍경은 지난번 조정실보다 훨씬 넓고 조용했습니다. 재판장이 서류를 차분하게 넘기며 결론을 읽어내려갔어요. 위자료 5천만 원이 인정됐고 시댁 아파트 지분 일부도 재산 분할로 제 앞으로 정리되었습니다. 12년의 결혼 생활이 그렇게 한 장의 종이 위에서 마침표를 찍었어요. 선고가 끝나고 복도로 나오는데 전 남편이 벽에 기대어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 옆을 그대로 지나쳤어요. 세영이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지안아, 끝났어. 진짜 끝났어. 세영아, 응, 끝났어. 법원 정문을 나설 때 햇볕이 정수리 위로 따뜻하게 내려앉았어요. 며칠 후 윤정혜 씨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지안 씨, 잘 지내시죠? 한 가지 알려드릴 게 있어서요. 네, 윤정혜 씨. 말씀하세요. 저랑 시아버지 정식으로 혼인신고했어요. 아이도 호적 정리 다 끝났고요. 저는 가만히 미소를 지었어요.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나쁜 사람들도 결국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윤정혜 씨, 시어머니 소식은요? 요양원에 들어가셨어요. 신우이가 한참 보호자로 들락거리다가 지방으로 내려간 다음부터는 면회 오는 사람이 거의 없대요. 저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미운 사람이었지만 한때 어머님이라고 부르며 12년을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 무게가 사라지는 자리에는 분노도 슬픔도 아닌 그저 텅 빈 평온이 남았습니다. 윤정혜 씨, 알려주셔서 고마워요. 지안 씨, 가끔 가게에 들러도 돼요? 네, 언제든지요. 전화를 끊고 휴대폰을 책상 위에 내려놓는데 문득 창밖에서 익숙한 실루엣이 지나갔어요. 전 남편이었습니다. 가게 건너편 길에서 잠시 멈춰서서 가게 간판을 한참 올려다보더니 곧 발길을 돌렸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미안하지도 안쓰럽지도 않았어요. 그저 한 사람이 자기 길을 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엄마의 일주기 기일이 다가왔어요. 저는 그날 아침 일찍 분식집에 들러 떡볶이 한 그릇을 포장했습니다. 새로 들어선 분식집 사장님이 가게 이름을 영숙분식이라고 그대로 두셨어요. 아가씨, 어머님 닮으셨네요. 단골 어르신들이 자꾸 그러시던데. 감사해요. 납골당 앞에 도착해 엄마의 자리 앞에 떡볶이 한 그릇을 가지런히 올렸어요. 가방에서 통장 사본 한 장을 꺼내 함께 올려두었습니다. 엄마가 12년 동안 한 푼, 두 푼 모아주신 그 통장이었어요. 엄마. 저는 그 자리에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나 엄마 덕분에 살았어. 12년 동안 한 번도 소리내어 못했던 말이었어요. 엄마의 영정사진이 그대로 저를 보며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엄마, 영숙의 방 잘 되고 있어. 매주 토요일마다 사람들이 와. 엄마처럼 딸 걱정하는 엄마들도 오고 시집살이 힘들어하는 며느리들도 오고 다들 엄마 얘기 들으면 울어. 저는 가만히 사진 속 엄마의 얼굴을 쓸어봤어요. 엄마, 나 이제 안 무서워. 진짜야. 그날 오후 영숙의 방으로 돌아오는 길, 무료 상담실 의자에 한 젊은 며느리가 앉아 있었어요. 20살이나 됐을까 아주 어려 보이는 분이었습니다. 손에 휴지를 꽉 쥐고 어깨가 들썩이고 있었어요. 저는 옆자리에 가만히 앉아 보온병에서 따뜻한 차 한 잔을 따라드렸어요.
천천히 말씀하셔도 돼요. 시간 많아요. 선생님, 젊은 며느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저를 불렀어요. 선생님 사연을 유튜브에서 봤어요. 누가 영상으로 만들어 올려놨더라고요. 그거 보고 여기까지 왔어요. 저는 그 손을 가만히 잡아드렸습니다. 선생님, 저도 도망칠 용기가 생겼어요. 엄마 같은 분이 옆에 안 계셔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는데 선생님 보니까 저도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 손을 더 꼭 잡았어요. 12년 전 제가 누군가의 손을 이렇게 잡고 싶었던 그 밤이 머릿속에 한번 스쳐 지나갔습니다. 잘 오셨어요. 진짜 잘 오셨어요. 젊은 며느리가 어깨를 들썩이며 한참을 울었어요. 저는 옆에서 휴지를 한 장씩 건네드렸습니다. 엄마가 저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아무 말 없이 그 옆을 지켜드렸어요. 그날 밤 가게 셔터를 내리고 골목으로 나서는데 하늘이 유난히 맑았습니다. 별빛이 골목 끝까지 길게 내려와 있었어요. 저는 잠시 그 자리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나는 지금 행복하다. 12년 만에 처음으로 그 문장이 머릿속에 또렷이 떠올랐어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누가 물어보지 않아도 그저 가슴 안쪽에서 자연스럽게 솟아오른 문장이었습니다. 가방 안에 든 엄마의 편지가 묵직하게 어깨끈을 잡아당겼어요. 저는 그 무게를 천천히 다시 메고 골목길을 걸어 나갔습니다. 엄마가 12년 동안 모아주신 그 돈으로 산 구두굽이 골목 바닥에 또각또각 소리를 냈어요. 그 발걸음 소리가 오늘은 어쩐지 엄마가 옆에서 같이 걸어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 이야기 어떠셨나요? 12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는 단 한 번도 제 이름으로 불려본 적이 없었습니다. 며느리, 형님, 애미야. 그 호칭들 뒤에 숨어 진짜 저는 점점 사라지고 있었어요. 친정엄마가 마지막으로 남겨주신 그 통장 한 권이 아니었다면 저는 아직도 그 마당 한 구석에서 무릎 꿇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12년 전에 저처럼 숨죽이고 계신 분이 있다면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도망치는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정작 본인은 한 번도 참아본 적 없는 사람들이더라고요. 여러분 곁에도 분명히 제 엄마 같은, 제 친구 세영이 같은 사람이 한 명쯤은 있을 거예요. 그 손을 꼭 잡으시고 한 걸음만 내디뎌 보세요. 그 한 걸음이 여러분의 12년을 바꿔놓을 거예요. 오늘도 버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꼭 행복하세요.